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노면의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중학생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중학생도 구속이 되는지, 형사재판을 받는지, 소년재판은 왜 받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은 중학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던 사건입니다. 유사강간이란 구강, 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량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큰 중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꼭 소년보로 송치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14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가능성도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16세였고 앞서 살펴보았듯 중범죄를 범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방문하셨을 때 이미 그 자녀분이 구속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소년보 송치를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도 구속이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하진 않지만 범죄의 재질 여하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도 구속이 되고는 합니다.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소년 범죄 사건 1484건 중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42건으로 소년 형사 사건 중에 0.4%는 구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대응 방법은 소년법의 취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년보호 처분의 의의에 대해서 소년보호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소년을 교화하고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반사회성을 예방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의 이념 아래 비행소년의 환경조정 및 흠행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소년에 대해 교육과 원어를 통한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성인과 다른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 우리 소년법이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소년은 심신이 미숙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행위에 대한 규범의식 역시 성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올바른 교육과 경험을 통해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년보 송치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회와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도 우발적이었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판사님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과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속도로서 기능한다면, 소년 사건에서는 그런 의미에 더해서 범죄 소년에게 소년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이들의 보살핌으로 이 소년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판사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사건 얘기로 돌아와 보면 저는 이 사건 소년의 품행이 결코 불량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소년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점, 이 사건 소년의 부모님이 소년을 사랑하고 있고 충분히 잘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그와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져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법원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부분을 주된 요소로 고려해서 피고인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었고,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1호, 2호, 5호의 조치를 결정을 받음으로써 곧바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년보호 사건 송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아이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